자, 여러분 6주차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수업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2장하고 3장. 그러니까 2장은 그렇게 특별하게 이슈화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리뷰하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다음 3장에 대해서 우리가 3장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언급해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3장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하는 거로, 그 다음에 오늘 그 4장 정도 다시 한번 그 새롭게 내용을 우리가 오늘 수업에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2장하고 3장에 대한 내용부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재료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그래서 콘크리트하고 철근에 대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빨리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콘크리트의 구성 재료 시멘트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다면, 시멘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한 용도가 어떤 거고, 2종 중형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용도가 어떤 거다. 그래서 이제 2종하고 4종은 거의 유사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 다음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기에 강도가 발휘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28일 만에 제대로 된 설계 강도가 발휘가 된다고 친다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 한 28일에 4분의 1이니까 1주겠죠. 7일 정도 그렇게 보신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 다음에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이거는 우리가 쉽게 소위 말해서 입자가 굉장히 조직이 치밀해가지고 그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그 공국률이라고 얘기하는, 공국률이 한 3% 정도 된다면 이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면 공국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특수한 시멘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그런 특수한 시설에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밖에도 이제 특수한 시멘트로는 이렇게 쭉 있어갖고 초속경,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강도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28일이 됐을 때 100이라고 얘기하면 쟤는 3시간 만에 그거에 기본적으로 70% 정도인 한 70까지 발휘가 되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멘트의 종류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수한 시멘트는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특징하고 용도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만드는 시멘트하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재료가 바로 골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재는 잔골재라는 모래하고 굵은골재라는 자갈. 그래서 이제 모래하고 자갈을 구분하는 건 5mm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 자체가 5mm라고 말씀을 드렸죠. 5mm체를 이용해요. 그 체가름 이렇게 흔드는 거죠. 흔들어서 그 5mm를 통과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래라고 얘기하고, 그 5mm체에 남는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멘트, 그 다음에 골재, 모래하고 자갈이라는 골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빠진 물이라는 거,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혼합재료라고 있어서 혼합재 I하고 혼합재 I의 각각의 구분, 미네랄 어드믹스처하고 케미컬 어드믹스처. 그래서 얘는 혼합재 I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많은 거, 그래서 배합 설계에서 고려가 되는, 그래서 이제 성분 자체를 A라는 성분에서 B라는 성분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혼합재 어이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가지고 배합 설계에서는 주로 무시가 되고 시공하는데 좀 더 편한, 그걸 우리가 시공 연도를 향상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는 워크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공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혼화제 어휘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감수제라는 게 있어요. 감수제 혹은 유동화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수제나 유동화제라는 건 우리가 물을 가장 적게 넣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만들었을 때가 가장 좋은 콘크리트가 되기 때문에 물을 적게 넣고, 근데 물을 적게 넣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것처럼 물을 적게 넣다 보니까 댐반죽이 되니까 댐비빔이 되어버리니까 시공성이 상대적으로 저하가 되겠죠. 잘 이렇게 혼입이 안 되겠죠. 뭐 기둥이나 벽체 같은 수직 부재에서는 특히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시공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넣는 게 혼화제 어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케미컬 어드믹스처, 우리가 어떤 화학적인 첨가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압축 강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압축 강도에서 우리가 중요한 물의 양은 얼마만큼 될 거냐.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콘크리트에는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실제 배합에 필요한 거는 20에서 25%.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증발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발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면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서히 균열이 발생하는, 또 그런 그 과정에서 증발 자체도 서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2종 중형률 포틀랜드 시멘트나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면 그런 과정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균열 자체도 서서히, 그리고 크지 않은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체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테스트하는데, 표준형 공시체는 직경이 150mm고 높이가 300mm. 그런데 이제 일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직경이 100mm에 높이가 200mm짜리 그런 공시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사용하는 공시체는 그 정육면체를 이용하는데, 정육면체 한 변이 150mm 혹은 한 변의 길이가 200mm 이런 걸 가지고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할 때 그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랬을 때 전단 파괴라는 시어 페일류라는 거하고 활렬 파괴라는 스플라이팅 페일류라는 거하고 전단하고 활렬이 합쳐져서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장 강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세 번째 있는 쪼기엠 인장 강도, 스플라이팅 텐셔 스트렝스라는 활렬 인장 강도가 주로 우리 인장 강도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커브들이 발생을 하는데, 즉 다시 얘기해서 이쪽이 변형이 되고 이쪽이 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입시론의 항이고 여기가 시그마의 항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응력과 변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특징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비교했는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21에서 84까지 있는데, 이렇게 높은 강도를 가진, 그러니까 낮은 강도고 얘는 높은 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높은 강도를 가진 그 콘크리트 자체가 훨씬 좋은 콘크리트인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84 메가파스칼짜리하고 21 메가파스칼짜리라고 본다면, 얘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840kg/cm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210kg/cm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1cm, 세로 1cm에 210kg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 1cm, 세로 1cm에 840kg까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질 때는 파괴 변형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강도가 낮은 건 이렇게 되고 강도가 높은 거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죠. 그랬을 때 저기에서 얘기하는 파괴 변형이 증가한다는 건 이거에서 수평 투영 면적.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수평 투영 면적을 갖겠죠. 그랬을 때 이런 수평 투영 면적이 컸을 때 파괴 변형이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바로 세 번째하고 강도가 증가하면 연성이 감소한다는 게 이런 면적에 비해서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파괴 변형에 대한 얘기하고 연성에 대한 얘기가 거기하고 같이 묶여서 결구가 돼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본다면 얘는 축이 이렇게 기울기가 길고 접선을 이렇게 걷을 때 얘는 이렇게 걷을 때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요 탄젠트 세타 각도 자체가 낮은 강도에서는 세타 자체가 낮은 거고 높은 강도에서는 세타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랬을 때 소위 말해서 그 초기 접선 그 탄젠트 세타의 값이 크면 클수록 강도는 크더라. 반대로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강도는 줄어들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초기 접선 탄성 계수라는 게 있고 접선 탄성 계수라는 게 있고 활선 탄성 계수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를 구하는 식은 이런 식을 이용해서 콘크리트에 대한 탄성 계수를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를 구하는 그런 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중에서 활선 탄성 계수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됐다고 쳐요. 이렇게 응력과 변형이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f sub ck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 f sub ck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략 한 50% 수준 뭐 혹은 40% 수준에 그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0.5 f sub ck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 점을 딱 해서 요 점하고 요 점을 쫙 연결을 해요. 그럼 요때에 변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의 변형률. 그럼 요때의 콘크리트 변형률. 그 다음에 요때의 콘크리트 강도.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응력이라고 보고 이걸 말 그대로 이제 변형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응력과 변형의 상관관계에서는 후크의 법칙이라는 탄성계수 2에 의해서 항상 성립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탄성계수 2 값을 산정하면 시그마를 입시론으로 나누는. 그랬을 때 요 시그마는 요 값을 쓰는 거고 요 입시론은 요 값을 쓰면 그때 탄성계수 2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활선 탄성계수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산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을 활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전단 탄성계수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우리 구조 역학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냥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장기 변형 특성에서 크리프라는 놈하고 건조 수축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도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차치하더라도 크리프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프라는 거 혹은 건조 수축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콘크리트가 자기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그러니까 28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28일 동안은 조금 촉촉한 상태 그 내부 자체에 어떤 물기를 좀 먹은 그러니까 표면 자체는 말라있다고 치더라도 내부는 수분 상태 그 상태를 콘크리트 강도가 28일 압축 강도가 제대로 발휘될 때까지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이런 크리프의 영향이라든지 건조 수축의 영향 자체가 최소화가 되더라 이거죠.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 관리를 잘 해준다면
저런 크리프라든지 건조 수축도 상당 부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 변화라는 건 결국은 콘크리트, 여기에서 이제 요 알파라는 게 이제 팽창계수가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콘크리트 자체도 늘어나고 콘크리트 자체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변형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도 결국 응력이 생기더라. 변형이 생겼다는 건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게 힘을 유발을 하는 거죠. 힘을 줘야지만 늘어나고 혹은 힘을 빼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응력과 변형의 상관관계에서. 그걸 의미한다면 결국 온도에 의해서도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힘이 발생을 하는 거로 우리가 전제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형 철근이라는 게 있고 이형 철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형 철근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원형 철근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도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담부, 이제 우리가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 부분에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표시가 되는데 그 색깔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강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이건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을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실제 비일비재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설계를 하지만 SD500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흑색이지 않습니까? 담부 색깔이. 그런데 SD40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40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도로 봐서 500하고 400은 500을 나누기 400하면 1.25가 되지 않습니까? 강도가 25%가 다운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 모멘트라든지 전단력에 대해서 부족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색깔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설회사 쪽에 또 여러분들 중에 많이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특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이제 건축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10mm에서 25mm 정도까지가 대부분 사용되고, 나머지 철근들도 쭉 있는데 나머지 철근들은 주로 플랜트 건축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플랜트 건축에서. 그러니까 그런 플랜트 건축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D10은 샵 3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 샵 4번부터 해서 25mm, 샵 8번까지 해서 그때의 철근의 하나의 단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철근의 하나의 단면적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8분의 여기 같이 3인치, 얘는 8분의 4인치 직경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10mm라고 얘기했지만 9.53, 얘는 13mm지만 12.7mm, 16mm 15.9, 예를 들어서 25는 25.4mm. 그래서 우리가 인치 단위로 정확하게 환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의 한복 강도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응력하고 변형의 상관관계에서 이렇게 뭐 프로포셔널 리미트, 엘라스틱 리미트, 그 다음에 어퍼 일드 포인트, 로우 일드 포인트에서 루더스 라인, 그 다음에 레킹에서 뭐 엔지니어링, 트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네 단계라고 해서 엘라스틱 레인지, 플라스틱 레인지, 스트레인 하드닝 레인지, 페일류 레인지,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거로 해서 2장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면, 3장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많이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의 설계하중 및 하중 조합.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고, 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슉 넘어갔던 것들, 좀 빠르게 넘어갔던 부분들은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설계의 어떤 순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서 뭐 다른 과정도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이 눈여겨볼 건 허용력도 설계법하고 강도 설계법, 그 다음에 사용하중이라는 거하고 개수하중,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화 중이라고 얘기하는 건 크게 이제 롱텀 로드라는 게 있고 숏텀 로드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장기화 중이 있고 단기화 중이 있는데, 장기화 중에는 고정화 중, 여러분들 다시 고정화 중이 어떤 건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고, 활화중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하중, 그다음 눈하중, 바람하중, 지진하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구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풍화중이나 지진화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건물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는 이런 하중에 대한 거를 적용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실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공부할 때는 고정하중하고 활화중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하중에 대한 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재료가 갖는, 여기서 얘기할 때 셀프 웨이트니까 재료가 갖는 중량, 밀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부터 석재가 가지고 있는 중량에 대한 게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화중에 대한 건데, 활화중은 통계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가장 불리한 경우의 수가 어떤 건가, 그런 것들을 가급적 산정을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하중으로 우리가 도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정하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일일이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계산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죠. 보통 이제 곱해가지고 그걸 서메이션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 활화중이라는 건 도표로 다 제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갖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도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설계화 중에서 라이브로드에 대한 게 도표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예를 들어서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유사한 것들을 가져다 쓰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전측으로 여러분들이 갖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적설화중에 대한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철근 콘크리트에서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철근 콘크리트에서 다른 내용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화중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죠. 풍화중에 대한 기본 풍속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기본 풍속들이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화중에 대한 것도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하중의 표시부터가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었죠. 자, 집중하중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현을 해서 보통 P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다음 등분포 하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하중.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전체 등분포 하중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분 등분포 하중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이제 등변분포 하중이라고 해서 이런 삼각형 형태, 사다리꼴 형태, 그 다음에 이런 곡선형, 이런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곡선형의 하중의 형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구조 역학 시간에 처짐을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을 했던 거죠. 처짐을 계산할 때 사용한 건데, 구조 역학 얘기가 주는 아니지만 이런 거죠. 이렇게 단순보가 있으면 여기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했을 때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BMD라고 얘기합시다. BMD가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BMD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의 크기가 등폭 파종 오메가고 스판의 길이가 L이라고 얘기했으면 얘는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이 이게 모멘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모멘트, 이 다이어그램 자체를 얘를 X축에 대해서 미러를 시켜갖고 이렇게 되겠죠? 얘를 하중으로 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여기에도 반력이 생기고 여기에도 반력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 반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반력이 생기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겠죠. 그랬을 때 이 반력, 그 다음에 이 반력이 요점은 편이상 A, 요점은 편이상 B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이 반력은 처짐 각이 되는 거고 요때 이렇게 해서 요걸 하중으로 봤을 때 여기에 뭔가 모멘트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그 모멘트는 M-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모멘트 M-는 그 지점에 바로 처짐이 된다. 이런 단위 중량법,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을 했던 거지 실제 건물에서 저런 곡선형 형태의 하중의 형태는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억지로 저렇게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걸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그젠플을 나중에 이렇게 보겠지만 여기가 이제 기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동그랗게 큰 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기둥하고 기둥이 있을 때 연결하는 보는 우리가 큰 보라고 얘기를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큰 보라고 얘기하고 얘는 작은 보라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6m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편의상 얘는 9m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없다고 쳐요. 얘가 이렇게 없다고 전제를 하면 자 여기는 9m고 여기는 6m잖아요. 그러면 6, 9 뭐가 됩니까? 6 곱하기 9니까 면적으로 본다면 얘는 54m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10장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가급적 이 슬래브의 한 판 이렇게 도로 구획된 슬래브의 한 판은 가급적 30m 제곱 뭐 커도 한 30m 제곱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게 처짐이나 진동에 보다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이나 36에 비해서 54는 좀 큰 슬래브 한 판의 크기가 되니까 우리가 중간에 얘를 이렇게 한번 작은 보로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3m가 되고 여기도 3m가 되는 거죠. 그죠? 3m니까 39, 27 여기도 39, 27을 해서 30m 제곱 혹은 36m 제곱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처짐 및 진동에 대해서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RC라고 얘기하면 레인포스 콘크리트의 하나의 평면이라고 얘기하면 플랜이라고 얘기할게요. 플랜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G1, 얘는 G2, 얘도 G2, 얘는 B1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놉시다. 그러면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하나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기둥이 있다고 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철골로 만들었다고 쳐요. 스틸로 만들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G1, 얘도 G1, 얘는 G2, 얘도 G2라고 얘기해요. 이 치수는 여기도 6m, 여기가 9m 동일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얘도 B1을 하나 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하고 철골 건물은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철골 건물에서는 앞에다 S자를 붙입니다. 스틸 거더 1, 스틸 거더, 스틸 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다 S자를 보통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하중이 분포가 되냐면 철근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여기가 사실은
요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요점들이 실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신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절점의 종류에 얘기할 때는 강절점이라는 게 있고 회전절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런 점들이 우리가 회전절점이라고 구조 역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거동 자체는 이게 일체식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일체식 구조라고 얘기하죠. 철근 콘크리트는 얘는 우리가 조립식 혹은 뭐 가구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가구식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체식 구조가 되기 때문에 힘의 분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하중이 이렇게 작용했다고 가정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중이 이렇게 작용했다고 친다면 하중의 분포가 모든 절점에서 이렇게 45도로 분산이 된다고 봐요. 45도로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B1 같은 경우는 이런 하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런 하중을. 그 다음에 이 G1 같은 경우는 이런 하중을 받고 있는 거죠. 얘는 이런 하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G2는 이런 하중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중의 분포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하중의 분포가 되는 거죠. 이런 하중의 분포. 이런 하중의 분포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철골 같은 경우는 하중의 분포가 자 여기가 아까 구조 역학적으로는 해석을 할 때는 신지라고 보지만 실제 강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철골에서는 여기가 완벽하게 신지가 됩니다. 접합 자체를 신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의 분포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다르게 얘하고 얘의 반, 얘하고 얘의 반. 그러니까 힘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받고 SB1이 이렇게 받고 SB1이 이렇게 받고 SG1은 반대로 이렇게 받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하부에 있는 SG1도 이런 식으로 하중이 분담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는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의 차이는 얘 같은 경우는 45도가 되고 얘는 그냥 직선으로 힘을 가져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G2는 이런 삼각형 하중이 있겠지만 여기에 SG2는 그런 삼각형 하중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럽니다. 슬래브라는 놈이 있고 슬래브라는 놈에서 하중을 받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 전달하냐면 작은 보, 빔이라는 작은 보에 하중을 전달하고 작은 보는 다시 거더라는 큰 보에 하중을 전달하고 거더는 다시 컬럼, 기둥에 하중을 전달하고 기둥은 다시 우리가 푸팅에 기초에 하중을 전달하고 기초는 우리가 뭐 소일이라는 지방 같은 땅에 이렇게 하중을 전달하는 이런 힘의 경로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래브에서 하중을 받아가지고 빔 혹은 거드에다 힘을 전달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슬래브의 하중이 빔 혹은 거드에 전달되는 형태가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고 철골 구조는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시간이니까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빔은 거드에다 전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빔은 이만큼의 요런 빔은 요런 사다리꼴 하나 두 개가 얘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빔이니까 거드에다 전달하죠. 어떤 거드에다 전달하는 거야? 이 거드에다가 전달을 시키는 거죠. 이 거드에다 전달을 시키는데 자, 요거가 하나가 있고 요거가 하나 있으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 잘라서 요만큼은 얘가 부담하는 거고 요만큼은 얘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중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합니까? 킬로뉴턴 퍼 메타 제곱이라는 단위 면적당 하중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요 킬로뉴턴이 있고 퍼 메타 제곱이 있으니까 요거에 방금 얘기했던 요거의 면적을 곱하면 뭐만 남습니까? 킬로뉴턴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G2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에 가운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 여기에 이런 삼각형이 있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요 B1에서 전달되는 요만큼의 뭐가 생기는 겁니까? 집중하중이 생기는 거죠. 집중하중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이 G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요런 사다리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다리꼴에 등변무파 하중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하중의 형태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 방금 얘기했듯이 킬로뉴턴 퍼 메타 제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중 자체가 킬로뉴턴 퍼 메타 제곱인데 얘가 분담하는 요 G1이 분담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니까 그거의 반이죠. 1.5m만큼 분담하는 거죠. 그럼 1.5m를 곱하니까 1.5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타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킬로뉴턴 퍼 메타 제곱에다 네? 킬로뉴턴 퍼 메타 제곱에다 메타 1.5m는 그럼 얘하고 얘 없어지니까 남는 건 뭡니까? 킬로뉴턴 퍼 메타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등부파 하중 혹은 등변부파 하중에서 나타나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런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서 여기에 있는 등변부파 하중에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고 집중하중은 방금 얘기했던 빔에서 거도로 전달되는 이런 하중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그리고 이제 등부파 하중은 우리가 철골 같은 경우에 철골 SB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이런 거죠. 이런 게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킬로뉴턴 퍼 메타 제곱인데 얘가 분담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 1.5m, 여기서부터 여기 1.5m. 그러니까 3m가 되는 거죠. 뭐 그냥 3m라고 적읍시다. 그럼 얘 없어지니까 남는 건 킬로뉴턴 퍼 메타라는 이런 단위만 남는. 그래서 우리가 구조 역학 시간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 이걸 우리가 등분파 하중 혹은 등변분파 하중에 적용하는 유닛,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늘 3장에 대한 연습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등분파 하중에 대한 게 바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등분파 하중은 주로 스틸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렇죠? 집중하중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만큼의 반이 여긴 이런 사각형이 되겠죠. 이런 사각형이 SG2에 가고 이쪽에 있는 사각형은 이쪽으로 가는 SG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집중하중 형태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에 모두 해당되고 이런 등부파 하중은 철골 구조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삼각형 하중 혹은 사다리꼴의 하중은 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적용되는 하나의 하중의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예제 3-1에 대해서 예제 3-2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제 3-1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제 3-2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예제 3-1에 대한 얘기만 먼저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위에서 보면 그 30mm짜리 화강석을 깔고 돌을 깔았다는 얘기죠. 석재를 깔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0mm 시멘트 모타를 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150mm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천정이 있는 그래서 이때 여기가 가로 1m, 세로 1m에 얼만큼의 하중이 있느냐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본다면 페이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62페이지 보시면 화강석 깔기니까 화강석이니까 30mm니까 뭐 여기다 쓰면 30mm니까 메타 단위로 한탄하면 얼마입니까? 0.03m가 되는 거죠. 그죠? 화강석. 그죠? 근데
석재 단위 중량은 어떻게 돼요? 26이었잖아요. 26 kN per 메타의 3승. 그죠? 메타의 3승이니까 얘가 0.78 kN per 메타 제곱 단위가 되더라. 저도 같이 보면서 할게요. 책을. 여러분도 책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몰탈이